올해도 목표가 소셜벤처 창업이야? 소셜벤처 창업 준비 계속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고민만 하고 있을 거야? 이 강의 들어봐. 일주일에 딱 75분씩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 경험을 믿어봐. 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소셜 임팩트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답하실 수 없다면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변화 이론과 임팩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임팩트라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솔루션이 좋은 솔루션이 만약에 있다면은 다른 어떤 주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면은 그 솔루션이 잘 작동을 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만큼 세상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임팩트가 생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셜 임팩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소셜 임팩트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한번 나름대로 정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추구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그런 소셜 임팩트는 무엇일까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빈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난 마음이 아파. 나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관심이 많아. 그런 식으로 뭔가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추구하는 소셜 임팩트들이 다르실 텐데요. 그런 것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또 그걸 통해서 이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지도 같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팩트라는 것은 원래 라틴어의 임팩터스라는 어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임팩터스의 의미는 push the against,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외부에서의 어떤 자극이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물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임팩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충격을 가해서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항상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오히려 나쁜 임팩트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사례가 이제 캄보디아 우물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메콩강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요. 그런 큰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식수가 부족한 이유는 그 캄보디아의 물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실제로 어떤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1만 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어떤 그런 수도 시설을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왔을 때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교육, 또 성적과도 또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건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수도가 있는 학교와 수도가 없는 학교의 출석률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결국 그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어떤 수돗물이 잘 나오는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수업을 충실히 받고 어떤 학기 말이 되면 좋은 점수를 얻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점수가 또 나빠지니까 어떤 그 우물 때문에 그런 물 때문에 또 그런 성적 차이까지 나고 또 그것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는데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악순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세너지, 화장실 얘기했었죠. 화장실 사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우물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어떤 국제기구라든가 NGO들이 열심히 지금 우물을 파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캄보디아에 한 1만 개 이상의 그런 우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물을 파면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행사도 하고 뭐 이제 리본 커팅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다 좋은데 한 2년 3년 있다 가보면은 이 버려진 우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예산의 또 문제라고 합니다. 이 우물을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물을 파려면은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돈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NGO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캄보디아나 그런 개도국의 우물 파자라는 그런 NGO들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보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100만 원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우물을 하나 선물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좀 작게 설정이 돼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10,000원을 내도 내가 그래도 100만 원 모으는데 그래도 한 100분의 1 정도의 상당히 공헌이 되는구나.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10,000원 낸다 그러면 너무 좀 막연하잖아요. 뭔가 내가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100만 원인데 내가 10,000원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우물을 팠을 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100만 원이면 우물 하나 팔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럼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100만 원짜리 10개를 파야 되는 거죠. 사진을 10개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100만 원 갖고 우물을 파면은 한 30m, 40m 정도까지 파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 파가지고는 그 지하에 있는 그런 비소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거나 심지어는 이제 더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물을 제대로 팔려면은 한 100에서 150m를 파야 되는데 이러려면 한 300~400만 원 돈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아까 1,000만 원 갖고 우물 2개밖에 못 파잖아요. 100만 원씩 해주면은 10개 우물 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모아서 우물 10개 사진 찍어야 되는데 뭐 2개 찍어갖고 가면은 이제 뭐 돈 띄어먹었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10개 파는 거죠. 30m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그런 비소들이 나오고 거기서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 예전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어떤 팬클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동방신기 뭐 이제 그런 클럽이었던 것 같은데 그 팬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 오빠들 이름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주자 정말 기쁘고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정작 그 물을 먹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팬클럽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 오빠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엉터리로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우리 오빠한테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우물을 판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물만 그냥 파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 자체가 정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먹어도 안전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도 계속 해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지금 이 케이스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임팩트, 오히려 사람이 죽고 막 아이들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지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우리가 또 생각지 않았지만 또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안 좋은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임팩트를 계속 측정하고 또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또는 소셜벤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자, 임팩트를 만들자라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임팩트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약속한 임팩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낸 임팩트는 어떠한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측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낸 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은 측정을 해봐야 될 텐데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지표를 선정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표를 KPI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선정을 하고 그걸 또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 또 얼마나 자주 측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믿을 만한 어떤 측정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변화 이론, Theory of Change라고 부르는데요. 그 변화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그걸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요. 또 자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배분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임팩트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또 계속 어떤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소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 이론이라는 굉장히 유용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변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소셜 벤처 또는 이제 NGO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개도국에서 이제 IT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될 거고 취업이 잘 될 거면은 소득이 증가할 거고 소득이 증가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은 학교에도 보내고 배우자 아프면 병원에도 보내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거다. 바람직한 사회적 변화가 생길 거다. 임팩트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돈을 줄 만한 정부, 예를 들어서 코이카라든가 개도국을 도와주는 아니면 뭐 재단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돈을 투자해 주시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임팩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줄 테니까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1억 원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4번 정도 돌리고 각 차수마다 25명씩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가 100명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정부나 그런 재단에서 그렇다면 좋다.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돈을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변화 이론을 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만들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투입, 인풋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강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교육을 실제로 담당할 강사가 필요할 거고요. 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요원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이제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어떤 건물, 컴퓨터 랩도 좀 필요할 거고요. 또 컴퓨터, 프린터, 소프트웨어, 이제 그런 전기 시설, 그런 것들도 좀 다 필요하겠죠. 이런 물적 자원들. 그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이제 우리가 투입을 하게 되겠죠. 아까 돈 받은 1억을 가지고서는. 자,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주요 활동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커리큘럼이겠죠. 자, 우리가 무슨 과목들을 가르칠까? 이 돈을 가지고 무슨 과목들을 가르칠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 뭐 C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자바, 요새 파이썬 그런 거 많이 쓰죠. 그런 거 프로그램을 가르치자. 근데 데이터베이스, 개론을 가르치자. 그런 식으로 몇 가지의 과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취직하는 데 필요한 5가지의 과목을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목을 있어서 얼만큼 깊게 가르칠 거냐가 또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가 이거를 무슨 대학원 수준으로 가르칠 거냐,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가르칠 거냐, 아니면은 그냥 학부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칠 거냐. 우리한테 시간은 예를 들어 3개월, 한 프로그램 돌리는데 3개월씩 4번 돌려서 1년을 할 거니까요. 3개월 동안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면 적당할까? 완전히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교환인 거죠, 교환. 교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에서는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이 정도의 깊이로 가르치겠다라고 계획을 짜는 게 교환, 티칭 플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교환을 실제로 운영할 강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격 요건을 가지고 강사를 이제 뽑아서 운영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을 모집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코이카에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개도국에서 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좀 중요할 테니까 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뽑아주시면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영을 해야겠죠. 그럼 아까 행정요원이 어떤 과목을 언제 가르칠 건지 일정표도 짜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MT도 넘어갔다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 이제 운영 스케줄 쭉 나오겠죠. 실제 돌려야 될 거고요, 프로그램을. 자, 그 다음에 평가가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이상 교육을 받고 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친다든가, 아니면 무슨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 정도 역량이 생겼으면은, 이 정도면 패스, 아니면은 페일, 다시 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요. 5과목 중에 5과목을 다 통과해야 수료가 된다. 그런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사후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사후 지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컴퓨터 기술이라는 건 계속 또 발전을 하니까 보수 교육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잠재적인 고용주들과 만나게 해야겠죠. 우리 수료생들을. 그래야지 또 어떤 자연스럽게 고용들이 많이 일어날 테니까 사후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입을 생각을 해봤고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다음에 활동, 주요 활동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이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이제 4번을 돌려서 1년에 4번을 돌리고 25명씩 100명을 교육을 했다. 산출은 우리가 그러면 4번 돌렸다 약속대로, 그 다음에 100명을 교육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고요. 그럼 산출을 정말 했는지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뭐 사진도 찍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주민등록증 같은 걸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수료를 했다, 뭐 사인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관련 증빙도 제출할 수가 있겠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산출을 가지고 이 조직이 사업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쉬우니까, 트래킹이 제일 쉬우니까 산출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NGO가 A라는 NGO가 있고 B라는 NGO가 있어요. A라는 NGO도 1억을 받았고 B라는 NGO도 1억을 받았는데 A라는 NGO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4번 돌려가지고 100명 교육했어요. 그런데 B라는 NGO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12개월 계약인데 11월이 됐어요. 11월. 그래서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우리 지금 교육도 지금 4번 다 돌렸고 했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죠. 이거 갖고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거는 산출을 높이는 거죠.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돌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사람을 또 뽑아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25명 더 추가로 교육을 하면은 원래 4번만 교육하면 되는데 우리는 5번 교육했잖아요. 그리고 100명만 교육하면 되는데 125명 교육했거든요. 그러면 25% 초과 달성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코이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산출만 갖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NGO는 1억 갖고 100명만 교육을 한 데가 있고 어떤 1억을 가지고 125명 교육했으니까 누가 더 잘한 거예요? 당연히 125명을 교육한 데가 더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너희 또 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산출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25명이 교육이 됐는데 이 사람들 수료를 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중에 5명은 취직이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정은 IT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되고 소득이 생겨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돈을 1억을 넣었는데 125명을 교육했는데 취업이 5명밖에 안 됐어요. 5명의 소득만 증가하고 5명의 삶의 질만 향상이 됐어요. 돈을 1억이나 넣었는데 국민의 세금을 1억이나 넣었는데 정당화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산출로 이 기관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아웃컴으로 평가를 했으면 어떨까요? 아웃컴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취업자 수라든가 취업률, 이런 취업의 양이죠. 취업자의 수, 취업률. 그다음에 또 취업의 질. 만약에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면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겠죠.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다음에 고용 기간도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계속 데리고 싶어 할 테니까, 일을 잘하니까. 그다음에 만족도도, 고용주의 만족도도 높을 거고요. 또 대접을 잘 받으니까 피고용자, 우리 수료생들의 만족도도 높겠죠. 이런 취업의 질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결과로 평가를 받았다면은 아마 아까 돈이 1,000만 원 남았을 때, 돈이 한 달 남았을 때, 1,000만 원 남았을 때 한 번도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사람만 늘리고 취업률만 더 낮추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우리가 활동을 다시 한번 봤겠죠. 우리 활동에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여기다 지금 투입을 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혹시 부족한 부분 있지 않았는가? 그걸 어떻게 좀 고칠 수 없었을까? 그런 고민을 했겠죠. 보니까 사후 지원이 좀 우리가 약하다. 딴 건 너무 다 좋아. 우리는 딴 건 다 좋은데 사후 지원이 약하더라. 그러면 그 1,000만 원 갖고 이벤트 하는 거죠. 잡페어 하는 거죠. 잡페어 해가지고 고용주들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 졸업생들도 이렇게 인터뷰 연습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취직을 많이 시켜주면은 취직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한 번 더 돌릴 거냐, 아니면 정말로 취업의 어떤 양이라든가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할 거냐. 결국 자원의 최적 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출로 평가할 거냐, 결과로 평가할 거냐. 당연히 결과로 평가하는 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던 가정, IT 교육을 하면은 취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거야. 산출보다는 결과가 더 좋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이 조직이 자원을 잘 배분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어요. 100명을 교육을 했는데 보니까 1,000만 원을 이런 사후 지원에 잘 활용을 해가지고 80명이 취직이 됐어요. 와, 너무 잘했다. 1억을 넣어가지고 100명 교육해서 80명이 취직됐네? 훌륭하잖아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그 집에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여전히 와이프들은 아픈데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여전히 애들은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이거 뭐지?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하고서는 잘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니까
우리 수료생들이 보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는 뭐 술을 먹는다든가 막 도박을 한다든가 그런데도 막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네. 아까 돈 1,000만 원 남은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NGO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금주 클리닉을 좀 해야겠다. 술을 좀 덜 먹게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뭐 건강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저축 교육, 뭐 경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사실 제일 확실한 거는 그 아내들한테 직접 바로 그냥 돈을 보내주는 거죠, 월급을. 그러면은 엄마들은 보통 애들을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더 해결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원했던 그런 가정들이 IT 교육 프로그램 하면은 취업이 될 거고 취업을 하면 소득이 생길 거고 소득을 증가시키면 삶의 질이 향상될 거다. 분명히 IT 교육을 했는데 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지 않지? 라고 했을 때 어디서 지금 빵꾸가 났냐? 어디가 약한 부분이냐? 그럼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고칠 거냐? 어떻게 자원을 다시 배분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 바로 이 변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 이론을 통해서 이 임팩트, 본인과 가족, 또 커뮤니티 사람들의 삶에 얼마큼 변하고 있는지를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원을 배분하고 또 경영 전략을 수정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텐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PIA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Prove, Improve, Account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Account 또는 Accountability라는 거는 책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책무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뭐 정부에서 받았든 아니면 또는 뭐 어떤 좋은 뜻을 가진 어떤 기부자한테 받았든 간에 그 취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돈을 굉장히 책임 있게 써야겠다. 정말 굉장히 깨끗하게 투명하게 쓰면서 또 동시에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책임 있게 돈을 써야겠다는 게 책무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브랑 임프루브라는 게 약간 다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우리 사회적 기업 또는 우리 NGO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아직까지 운영이 그렇게 뭐 안정화가 돼 있지 않고 지금 뭐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막 뭘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improve, 개선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성과 지표들을 계속 측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되는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다, 뭐 10년이 됐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미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다 안정이 됐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임팩트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나오고 있는지 그거를 프루브해야겠다, 그걸 검증해야겠다, 그걸 증명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직의 어떤 상태라든가 그 단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프루브, 어떤 경우엔 임프루브.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카운터빌리티, 책무성을 가지고 개선을 하거나 또는 증명하는 방향으로 임팩트 측정을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변화 이론, Theory of Change라는 프레임워크를 잘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